다음에 파트 2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자체를 보기는 보지만 그걸 자체를 평균을 내거나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내신 등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생의 모습, 즉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배우고 느낀 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방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파트 2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내신 등급만 갖고 안 된다면 그러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펙이요. 글쎄요, 뭐 기계도 아니고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스펙 하니까 좀 안 좋은 말이기도 하고 부적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하고 비교과를 또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비교과를 스펙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또 일치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교과 성적 자체하고 교과와 딸려 있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독서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과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스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게 바로 스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점은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왜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뭔지 알아야 자소서의 질문 의도에 맞게 거기에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이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에 들어갈 활동의 내용을 뽑을 거예요. 또 하나는 활동 자체가 스펙이 아니란 말을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왜냐면 활동이라는 것은 하게 된 일, 어떤 것을 하게 된 계기예요. 계기 자체가 스펙이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스펙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고요.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그것이 바로 스펙이다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해볼게요. 합격을 위한 신의 한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요즘에 뭐 유행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뭐 하냐면은 어떤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3년 내내 반장을 했거나 아니면 논문을 좋은 걸 썼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른 것과 골고루 융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학에서는 많은 스펙을 무작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바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배우고 느낀 점, 그것이 나의 전공,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장래희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대학들은 하나의 활동이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점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는 뭐죠?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스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누구나 유사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동아리 활동요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한 동아리에 들어간 학생 동일합니다. 수업이요 동일하게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뭐 국어 과목이다라고 가정하면 국어 선생님은 일정한 한 몇 개 반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업을 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뭐 중요한 스펙일까요? 누구나 유사한 학교 생활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가장 중요한 스펙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자기만의 자소서 컨셉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바로 그것이 합격할 만한 가치 있는 스펙인지를 결정한대요. 자,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A라는 활동을 했어요. 이 A라는 활동을 했다는 자체는 스펙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면서 대학이 요구하는 스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배우고 느낀 점은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부에 애초에 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제 16강에서 그 언제 학생부 정리라든가 체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학생부 자체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배우고 느낀 점을 많이 빠져 있는데요.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컨대 1번부터 10번까지의 활동이 있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쓸 수 있을까요? 자소서에 못 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배우고 느낀 점을 쓰려면 글자 수 한계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활동을 쓸 수가 없어요. 욕심이 나죠. 그러나 그걸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해서요. 선택하고요. 집중해야지만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갖고요. 몇 가지 뭐 1, 2, 3이라는 활동을 뽑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나는 1이라는 활동했어, 2라는 활동을 했어, 3이라는 활동을 했다는 자체가 스펙이 아니라면 뭐가 스펙일까요? 배우고 느낀 거였죠. 그럼 그거 어디다 써야 돼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죠? 자소서 1번, 2번, 3번에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쓰느냐죠. 그리고 1번 따로 쓰고 2번 따로 쓰고 3번 따로 쓰는 건 아니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소서는 몇 개 항목이 있는 거죠? 5개 항목이 있는 꼴입니다. 5개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유기적이 연결되는데 그 유기적인 연결의 고리는 뭘까요? 배우고 느낀 점이거든요. 그러면 자소서에서 컨셉을 잡아서 1번부터 2번, 3번에 흐르는 어떤 컨셉의 흐름이 완벽하다면 좋은 스펙으로 나타나겠죠, 밖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합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펙인지를 결정한다. 자소서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강의는 이러한 일반론을 거친 이후에 4강 이후부터는 뭐 하겠습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자소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을 1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고 2번에서는 활동 1활동, 2활동, 3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은 왜 이런 활동을 선택했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3번에서는 뭐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흐름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걸 써야 되잖아요. 내 걸 쓸 때 내 컨셉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합격할 만한 가치 있는 스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스펙은요. 자소서 컨셉의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강의 제목 뭐였죠? 합격 자소서 컨셉의 코어예요. 왜 컨셉을 강조했을까요? 합격 자소서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 보고 내 거도 그렇게 쓰자.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란 무엇인가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좀 입증을 좀 해봐야죠. 입증을 하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인데 이거 조금 제가 비틀은 얘기예요. 왜 비틀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 독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하죠. 일방적으로 막 나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독서 활동에서 어떤 책 읽은 것을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독서 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책의 개수 갖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만 좋다면 독서 활동 하나만으로도 좋은 스펙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소서의 그 4가지 자소서 앞으로 분석할 거에 없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요것만 제가 딱 한번 뽑아봤어요. 이 자소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면 독서 활동 하나만 갖고도 2번이거든요. 자소서 2번에서 활동 중에 하나였었어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고였었고요. 이 학생을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도 4등급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이 학생의 애초에 가고 싶었던 그 학과는 뭐였었냐면은 패션 관련했어요. 의류 쪽이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통계 쪽으로 좀 바꾼 학생입니다. 이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통계 쪽으로 바꾼 학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서 활동조차도 뭐였어요? 패션에 관계, 애초에 전공을 하고 싶었던 게 패션이었기 때문에 패션 관련이 많았어요. 근데 이 학생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패션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이 학생은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로 바꾼 케이스인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패션의 탄생 등 관련 분야의 책을 탐독했대요. 책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평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패션의 탄생에 관한 분야의 책을 읽었대. 자, 그러면 이 학생은 통계 쪽이라고 그랬죠. 패션하고 통계하고 관계 있어 보여요? 없어요? 직선적으로는 없어 보이죠.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표현했나 봐요? 패션은 자기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재미입니다. 왜 그러면은 의사소통이란 단어로 갔을까? 거기에 한번 중점을 둬야죠.
그 내용 자체도 재미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유행하는 패션을 미적 기준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욕망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를 보면 분명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개별 욕망을 어떻게 읽어내고 객관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점점 객관화 이렇게 가고 있어요. 패션이 의사소통이라면 앞에서 전제했죠. 나는 책을 여러 가지 패션의 탄생된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 결론 내려서 패션이라는 건 의사소통이야.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그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측정할까? 이렇게 나간 거죠. 패션이 의사소통이라면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왜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은 패션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독서를 확장하면서 계량화를 통한 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활동 자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즉 계량화를 통한 판단이라는 건 계량화는 뭐를 의미하죠? 통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책을 읽었던 건 뭐죠? 패션의 탄생 등 패션 관련 책이었지만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때문에 계량화로 대표되는 통계의 전공 적합성을 잘 표현한 거죠. 이렇게요. 독서 활동을 한 것만 자체가 그냥 스펙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고 느낀 점이 보강되고 그것이 의미 있을 때는 독서 활동만으로도 좋은 스펙이 만들어집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활동에 2번에서 그 활동 중에서 이거를 뽑은 이유는 앞뒤하고 그 다음에 1번의 내용, 자소의 1번의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은 이렇게 되면서 뭐 하냐면 이 학생은 나중에 그 4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책 결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책 결정자가 되고 싶은데 정책 결정자가 되기 이전에 뭐 하냐면 정책 결정을 할 때요.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체를 자기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정책에는 뭐냐면 그것의 논리성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여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그 여론에 따라 정책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내용이 어울리죠.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이 전체적인 컨셉과 어울릴 때 독서 활동만으로도 좋은 스펙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랑 하나 더 얘기했죠. 아까 독서 활동 상당히 평범한 거거든요. 그거 갖고서 또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평범한 동아리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 좋은 스펙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스펙 만들기 항상 뭐가 붙고 있어요? 앞에도 그렇지만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의 구체적인 내용 봅시다. 수학, 과학, 동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학생 앞에 제시된 그 학생하고 동일한 학생입니다. 통계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입니다. 이과생이었죠. 수학, 과학, 동아리 어느 학교나 다 있을 법한 그런 동아리죠.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뭘 했냐면 수학신문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스펙은 수학신문을 만든 경험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학, 과학 동아리를 했다는 사실 자체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학, 과학 동아리에서 수학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건 활동이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의 전공, 나의 장래 희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스펙이겠죠. 수학과학 동아리에서 수학신문을 만드는 활동은 비전을 생각하겠다. 비전 봐. 미래를 봤다는 거죠. 미래. 이 학생은. 구체적인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의 실용성에 관한 소재인 빅데이터를 선택하고 친구들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예시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했대요. 사실은 이 학생이 기껏해봐야 하나밖에 안 쓴 거예요. 지금. 수학신문 만들기 위해서 기껏해 하나 쓴 거예요. 뭐? 빅데이터에 관한 거를 하나 쓴 거죠. 단 예시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려던 점은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제목은 뭐였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적 이유의 도출이라는 제목이야. 재밌는 거 확률적 이유, 확률적 이유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순논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아닌 확률적 이유로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통계죠. 통계가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뭐냐면 뭐 그럴 거야 또는 이런 어떤 그 인문 사회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이 사회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래라고 했죠.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내재되어 있는 심리, 여론, 그 다음에 타당성 같은 거를 확률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 학생 뭐 전공하고 싶어 한다고요? 통계입니다. 굉장히 전공적합하죠. 저의 주관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이 학생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게 본 겁니다. 우리 의사소통하면 이렇게 서로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빅데이터에서 불특정한 여러 데이터 속에 의사소통이 녹아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통계라든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학생입니다. 이 정도면. 이걸 보여줘야죠. 이것이 배우고 느낀 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의 주관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며 그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근거의 타당성을 찾는 도구가 있다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줍니다. 담배 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관계, 그 다음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정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유효기간의 짧은 감기 예방 주사 약의 적절한 생산량.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감기 예방 주사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감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사람들의 동향이나 행동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초보적인 거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아프다, 감기다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빈도수를 보면서 올해 감기의 유행 가능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간접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개발이 더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유효기간이 짧은 감기약의 생산량을 적절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수적으로, 수학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에 수학과 과학이 개입하여 확률적인 논리로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자, 보십시오. 수학, 과학, 동아리 자체, 수학신문 자체는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나는 전문적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 또 미래의 꿈도 만들었죠. 그러면서 미래의 꿈에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다가가는 구체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이죠. 그럼 수학, 과학, 동아리처럼 평범한 동아리, 왜 평범합니까? 어느 학교나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만들 수 있겠더라라는 점입니다. 다음 거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 수기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내신성 등급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었던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준비 과정 자체가 나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똑같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러한 노력, 앞에 문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노력을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상명대에 꼭 알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노력은 뭐였으면 내가 전공을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공부,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즉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 합격 수기를 제가 뽑은 거는 뭐냐면 이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공부를 했거나 수상을 했던, 물론 수상 자체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교내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장래의 꿈과 전공과 연결되는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걸 그걸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과정과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유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배우고 느낀 점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 생각의 출발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서 묻는 질문들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쓰고 싶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활동 같은 경우에 일단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학생부에 있기는 있지만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대학의 입사관들이 정확히 읽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빼고 읽거나 아니면 내 거를 소홀하게 읽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데 이 학생 특히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냐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흐름이 있고 문장에 따라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오해죠. 대학의 입사관들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학생부도 꼼꼼히 읽어본다는 거. 거기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각 문항이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은 질문의 의도도 있고요. 글자 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나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하고 그 선별된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출발이거든요, 사실은. 일단 글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교과 수업 또는 교내 활동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그것이 저희 사고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완전 별개였던 활동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결된 컨셉을 바탕으로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자소서를 완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심적인 거. 이 학생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활동 자체가 아니고 활동은 나열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활동에서 나열한 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보니까 이게 뭔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활동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 2번 활동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 3번 활동에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는데 1번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1번부터 3번의 활동은 다 별개라는 거야. 어떤 거는 뭐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교과목 수업 중에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소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아니면 프로젝트 수행한 것일 수도 있죠. 그 활동이 다 개별적이지만 결국에는 배우고 느낀 점이 서로 비슷하거나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맨 처음에 뭐냐면 학생마다 과정이라든가 활동이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느낀 점은 모두 그렇지만 배우고 느낀 점은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소서를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출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했겠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많은 부분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융합적 인재, 통섭적 인재 아닙니까? 융합과 통성은 머릿속에 있어요. 활동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활동했었던 것이 생각이라든가 느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배우고 느낀 점 자체가 연결이 된다면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인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스펙이 되는 겁니다. 활동 자체가 중요한 스펙이 아니고요. 자, 다음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